저는 현재 미술치료학과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미술치료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무슨 내용을 나눌 건지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 6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제가 친사회적인 행동,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정서와 관련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인의 자기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자아 개념이 잘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는데 나를 존중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데 본인은 또 정작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나는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타인을 또 존중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는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을 때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아 존중감에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있죠.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으면서 자기 통제감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통제는 내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내 주변 상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감을 가지고 내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울리도록 내 욕구를 표현하는 거, 내 감정을 억압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기 이해라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회적인 거,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성에서 정서 발달하고 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왜 정서를 포커스로 뒀냐면요. 오늘의 이야기 포커스를 둔 이유가 상담을 하다 보면, 미술 치료든 상담이든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 아니면 어떤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정서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다루어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정서가 과연 무엇인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서는 우리 이제 아동 발달에서 보면 정서 발달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서라는 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발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습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감정을 한 번도 공감해주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가 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부모한테 한 번도 감정이라는 걸 공감받아 본 적이 없고, 부모는 감정을 표현해 본 적도 없어요, 아이한테. 그러면 이 아이는 정서라는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 발달도 아마 굉장히 미숙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이런 애착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애착이라는 것 역시도 정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계속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여러분들 감정 코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감정 코칭이란 책도 되게 많고, 이런 TV에서도 부모 교육할 때 감정 코칭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런 감정 코칭을 아이가 부모에게서 받으면서, 예, 부모에게서 감정 코칭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라면, 애착도 당연히 이 친구는 안정적으로 부모랑 관계를 맺었을 거고, 또 적절한 정서적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정서 발달이 아주 우수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거는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기질이라는 걸 또 우리가 정서 발달에도 중요하게 봐요. 부모와 자녀의 궁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굉장히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순둥이 아이가 태어나면 잘 맞겠죠. 그쵸? 기질이 비슷하니까 공감도 될 거고 이해도 잘 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느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둔한 기질을. 근데 아이가 까칠한 애가 태어나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울어도 부모는 반응을 못 할 거예요. 쟤 왜 우는 거야? 쟤 뭐 때문에 울어? 부모는 못 느끼는 거야. 애가 까칠하게 우는데도 만약에 둔한 기질의 엄마라면 아이가 그렇게 울 때 안 축축한데 왜 울지라고 모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아지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야. 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애착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꼭 부모가 아이한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에도 애착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질도 애착에 영향을 주고 또 애착이 정서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서를 어떻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느낌, 내가 어떤 정서를 지금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애착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질이라는 것도 정서 발달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서 조절이에요. 정서 조절. 이런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은 많이 터득을 해요. 제가 앞에서 감정 코칭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감정 코칭의 핵심이 감정 조절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감정 코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은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슬프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한다 있을 수 있어요. 괴롭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분노해서 물건을 던졌다. 그 행동은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네.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다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감정 코칭에서는 어떤 감정이든 우리는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느끼는 감정 내가 수용해 줄게.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수정해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은 전혀 공감받지 못한 채 한 행동 때문에 혼만 나고 있어요. 그럼 걔는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기분이 풀리지는 않겠죠, 당연히. 더 화가 나거나 더 슬퍼지거나 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게 모두 다가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수용받지 못했다라면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슬프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비참한 마음이 들 때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도움을 받는다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래 이렇게 해보라 그랬지 라고 하는 방법을 습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내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받지 못했고 비난만 받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해서 그렇잖아. 라고 해서 비난만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감정만 흥분하거나 불안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에서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먼저예요. 네. 어떤 경우도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너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혹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고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다 들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요. 이런 식으로 아이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기다려주고 나면 아이가 조금 가라앉는다는 거죠, 감정이.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타는 거다.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은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고 내가 유전적으로 받고 있는 나의 어떤 성격 소인이기 때문에 성격은 바꿀 수 있어요. 성격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기질이라는 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바꾸려 하면 내 기질을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 기질을 부정당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네, 너 잘못됐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아 타고난 내 어떤 그냥 내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토마스와 체스라는 학자는 기질을 이렇게 9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규칙성, 활동, 접근 회피, 기분, 반응의 역치, 적응성, 반응의 강도, 산만성, 주의 지속 능력 이런 어떤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기질을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애착이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의 영향이 우리 좀 많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착. 크게 4가지의 애착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 애착을 아이들이 형성하냐면 엄마는 아이를 항상 지지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줘요. 언제까지? 만 3세 때까지는. 아이가 불편한 걸 빨리빨리 없애주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부모가 과잉을 한다라거나 먼저 해주지 않아요. 아이가 요구할 때 부모는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정애착을 형성한 부모들과 아이의 관계에서 보였어요. 그러면 불안정 회피 애착은 어떠냐면요.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아이는 막 울어. 처음에는 불편하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부모한테서 내가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는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 회피 애착 아이들은요. 사람하고 관계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 회피 애착인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거나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항 애착인 아이들은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때려서 잘못했어요. 또 어떤 날은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예측이 안 되는 거. 이 지금 내 부모의 행동이. 그래서 이 저항 애착인 아이들은요. 사람하고 관계할 때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여요. 마지막으로 혼란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다라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양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던 심리적인 외상이 있는 아이들이 혼란 애착을 겪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에서 말했던 회피와 저항 2가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2가지를 같이 보여요. 어느 날에는 혼란스럽고 어느 날에는 저항을 했다가 어느 날은 회피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애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없어요. 이런 혼란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요,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해도요, 치료제랑 라포 형성이 잘 안 돼요. 정말 라포 형성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기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질에 따라서 애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기질이 너무 나를 힘들게 나랑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항 애착을 가지는 비율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착에서 중요한 게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인데요. 내적 작동 모델은 관계 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우리 부모라는 애착 있잖아요. 나랑 관계 맺었던 1차 애착을 맺었던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내 안에서 관계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는 개념이 확실한 아이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 모델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모델에서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부정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남들은 다 잘하는 사람이야. 남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애착에 목말라져 있어가지고 계속 의존적으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받아줘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타인 의존형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은 타인하고 친밀한 관계나 애착을 형성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참조 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관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혼자 고립되는 양상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본인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사례는 이제 저는 친사회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친사회성 높이기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말해요. 여기 하트가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이라는 말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다른 말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합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좌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되게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회복 탄력성 안에는 자기 조절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내 주변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도 없어. 내 주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무 더 슬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은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의 만족감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긍정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회복 탄력성의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감정 조절하고 자기 조절하고 관련된 감정 조절 능력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4개월 동안 정서에 포커스를 맞추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니까 특히 얘네들이 남자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여자애들이 적었고 이렇게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많이 시켰어요. 이런 표정 그리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알아차려야지 자기 감정이나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정 그리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담자들에게 감정을 가리키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촉감이 살아있어야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아이들이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풍선을 다 줍는 거예요. 이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미술치료를 자칫 잘못하면 카타르시스만 올려내는 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카타르시스만 느꼈다가 아이가 흥분했다가 그냥 팍 끝나버리면 그 흥분한 감정들을 다른 데 가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회기 안에 그 프로그램 시간 안에 감정을 다루는 것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눈사람 만들자 이렇게 된 거. 비닐을 모으니까 아이들이 이 비닐 2개에 연결해서 눈사람 만들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이제 색종이를 가지고 꾸며주기도 하고 해서 눈사람을 완성했더니 얘네들이 눈사람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맙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화나는 마음을 눈사람이 다 가져가서 이 눈사람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1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얘는 있었는데 애들이 올 때마다 얘 만져주고 막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있었던 친구고요. 남한테 내가 당한 거는 화났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즐거웠대. 그래서 우리가 셀프 모니터링이 실패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감정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이 활동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4개월 동안 했던 게 사회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아까 회복 탄력성 안에는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사회적 관계가. 그런 친사회적인 행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하고 집단 활동을 많이 하면서 개별 활동이 아니라 집단 활동을 하면서 배려하고 또 친구를 수용해주고 친구를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놀이가 애들한테 되게 재밌었는데 우비 있잖아요. 우리 비옷. 예, 비옷에다가 아이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들을 그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니까 뭐 미사일을 그린 애들도 있었고요. 로봇을 그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어떤 애는 하트를 그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건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다. 그려가지고 이제 저희 센터 앞에 있는 놀이터 나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나는 영웅이 된 거예요. 우비를 입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악당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악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애들이 신나게 이게 논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사람의 악당을 물리치니까 얘네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계속 싸웠더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한 악당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서로 협동하고 이제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4개월 동안은 마지막에 있는 긍정성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 긍정성을 키워주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능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색연필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뭔가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씨 망했어 이러고 찍찍찍 찢어서 다시 새종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 이거를 다시 그리지 않고 무얼로 어떻게 바꾸면 얘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찍고 새로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훨씬 창의로운 사람이고 문제 해결력이 더 다양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거, 나는 집게벌레를 만들 건데 이 집게벌레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도안을 그려서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바구니를 들고 와서 미술 재료를 거기에 맞춰 들고 오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엄청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요, 풀이 안 되네, 풀이 안 되면 테이프로 하면 돼, 테이프가 안 되네,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하면 돼, 양면 테이프가 안 되네, 선생님 글루건 싸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쟤네들이 다양한 재료를 만지면서 재료의 특징들을 알아가니까 이거 안 되면 이 방법, 이거 안 되면 이 방법,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도 해가지고 확장 사고 늘려주는 거. 우리 문제 해결력 늘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능력 키우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재료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 창의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공룡으로 만들고, 어떤 아이는 마징가 제트 만들고, 어떤 애는 여기 말 같은 거 만들고, 뭐 다양한 것들 애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재료만 줘가지고도 만들어내는 활동도, 빨대만 줘서 빨대로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미술 치료를 또 4개월 했더니 얘네들이 자신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무조건 안 돼요, 뭐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이거 안 되면 저걸로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술치료 활동들이 얘네들한테는 어쩌면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